면역이 곧 생명력이다. 면역력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잠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 면역이 무너졌을 때 비로소 면역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그때는 늦는다. 내 몸을 질병에서 보호해주는 위대한 힘, 면역. 노화는 장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유전보다 강하다. 잘못된 생활습관이 암을 만든다. 우리 생활 전부가 면역요법의 대상이다. 무심코 하는 작은 생활습관 하나가 면역을 악화시키기도 하고 증강시키기도 한다. 파이토케미칼의 기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활성산소의 제거, 상처난 세포의 수복, 암세포의 증식 저지, 감염에 대한 저항력 증강, 면역력 향상, 기억력 집중력 향상, 노화 방지. 파이토케미칼 정말 좋네요, 그죠? 흔히 먹는 야채의 활성산소 흡수 능력 측정 수치는 시금치가 29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상추, 브로콜리, 배추가 13, 당근이 12, 양파가 10이라고 하네요. 이걸로만 보면 시금치가 굉장히 좋은 걸로 나타나죠. 그 다음에 저도 이 책을 처음 접하면서 알았는데 콜라겐이 항암작용에 뛰어나다고 합니다. 저는 콜라겐 먹으면 여성들 피부에만 좋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콜라겐은 단백질의 일종으로서 피부 탄력을 위한 미용 성분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의학용으로도 쓰이기 시작했다. 상처받은 세포가 분열, 변이 증식을 반복해 암성화되는 것을 이 콜라겐이 세포를 모아서 암세포 발생을 예방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네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한편 콜라겐은 뼈, 연골, 건, 인대, 내장을 포함한 점막을 비롯해서 모든 조직에 탄력을 준다. 특히 위의 점막 하층에서는 조직의 토대로서 콜라겐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이를 섭취하면 장의 점막이 튼튼해지고 장관 면역이 잘 기능하게 된다. 콜라겐은 뼈를 구성하는 성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요. 칼슘, 마그네슘과 결합해 탄력 있는 뼈를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골수의 조혈 기능을 도와가지고 면역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다. 을 제공해 위축성 위염, 혈관 노화 등을 예방하고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것이야말로 적극적인 암 예방책이다. 노화는 장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화는 장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리 이시영 박사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글루타민은 아미노산의 일종인데 장관 면역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물질이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하루 5mg을 의식적으로 섭취해야 하며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20에서 30mg으로 증량해서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다. 장을 튼튼하게 하는 건강식품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글루타민은 장관 면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귀중한 물질이다. 글루타민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이걸 또 보조제로 섭취하시는 것보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에서 많이 있냐면 섭취원으로는 안녕하세요. 건강스케치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직 건강만 생각하는 건강스케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면역이 암을 이긴다입니다. 책은 표준이 이렇고요. 유명하신 이시형 박사님이십니다. 이시형 박사님 올해로 90세, 만 90세시더라고요. 34년생이시니까 올해로 만 90세인데도 정정하게 요즘도 대형 채널 유튜브 같은 데 나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오늘은 면역이 암을 이긴다 중에서도 특히 장 건강과 또 어떤 게 암을 이길 수 있는지 또 면역력을 높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총 3부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오늘 그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활성산소를 무력화하는 파이토케미칼. 파이토케미칼은 야채가 자외선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식물성 화학물로서 활성산소를 무해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녹슬게 하고 피부 기능을 약화시키며 혈관벽을 파괴하는 등 노화를 촉진한다. 다 알고 계신 내용이죠. 그래서 생활습관병을 만드는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다. 1980년대 미국에서는 활성산소 흡수 능력을 수치로 표시하도록 해서
5-a-day라는 운동을 펼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루 5접시 이상의 색이 있는 야채, 과일을 먹자라는 운동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 발암률이 떨어졌다는 보고가 있네요. 파이토케미칼의 기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활성산소의 제거, 상처난 세포의 수복, 암세포의 증식 저지, 감염에 대한 저항력 증강, 면역력 향상, 기억력 집중력 향상, 노화 방지. 파이토케미칼 정말 좋네요. 그죠? 흔히 먹는 야채의 활성산소 흡수 능력 측정 수치는 시금치가 29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상추, 브로콜리, 배추가 13, 당근이 12, 양파가 10이라고 하네요. 요걸로만 보면 시금치가 굉장히 좋은 걸로 나타나죠. 근데 우리 시금치 말씀하시면 꼭 이런 분들 계시죠? 네, 시금치는 옥산살 때문에 많이 드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맞습니다. 옥산산이 여기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과하게 드시면은 콩팥에서 결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보시면 옥산산 같은 경우가 좀 걱정되시는 분들이면 반컵 정도, 하루 권장량 반컵 정도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금치에는 비타민 K도 많고요. 이 비타민 K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엽산, 마그네슘, 비타민 A, B, A, C, 철, 마그네슘, 칼륨 많이 있죠. 그러니까 시금치는 많이 드시지 말고 하루에 반컵 정도, 500mg 정도 이하 정도 이렇게 추천을 하고요. 시금치를 좀 많이 드셔야 할 경우, 너무 좋아하실 경우에는 얘가 칼슘 식품하고 같이 먹으면 결석 예방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구르트나 멸치, 두부, 치즈, 우유, 참깨랑 함께 먹으면 결석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요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비타민 K는 혈액 응고, 뼈 건강, 혈관 석회화 예방, 항산화, 뇌 노화 방지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뇌 노화 방지겠죠. 비타민 K 한 종류인 MK7이 뇌 기능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인 하루 권장량 12mg, 상하 섭취량은 또 너무 많이 좋다고 드시면 안 되죠. 540mg이라고 하니까요. 요렇게 해갖고 만약에 시금치를 드신다면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반컵 정도 하루 반찬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프로폴리스도 좋다고 하는데요. 탁월한 항암 작용 및 항산화 작용으로 따로 기술되기로 했고요. 약 20에서 30종의 플라보노이드 식물에 함유된 황색계 색소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항균, 살균, 항바이러스뿐만 아니라 항염 작용, 면역 조정, 세포 신진대사 촉진, 조혈 작용, 혈류 개선 등의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혈작용이라는 건 혈구를 만든다는 겁니다. 결국 혈액을 만든다는 얘기겠죠. 혈구를 만드니까. 프로폴리스 좋은 거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저도 이 책을 처음 접하면서 알았는데요. 콜라겐이 항암작용에 뛰어나다고 합니다. 저는 콜라겐 먹으면 여성들 피부에만 좋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콜라겐은 단백질의 일종으로서 피부 탄력을 위한 미용 성분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의학용으로도 쓰이기 시작했다. 상처받은 세포가 분열, 변이 증식을 반복해 암성화되는 것을 이 콜라겐이 세포를 모아서 암세포 발생을 예방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네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한편 콜라겐은 뼈, 연골, 건, 인대, 내장을 포함한 점막을 비롯해서 모든 조직에 탄력을 준다. 특히 위의 점막 하층에서는 조직의 토대로서 콜라겐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이를 섭취하면 장의 점막이 튼튼해지고 장관 면역이 잘 기능하게 된다. 콜라겐은 뼈를 구성하는 성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요. 칼슘, 마그네슘과 결합해 탄력 있는 뼈를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골수의 조혈 기능을 도와가지고 면역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다. 저도 이거 몰랐었어요, 진짜로. 면역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다고 합니다. 모세혈관의 1층은 100% 콜라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를 섭취할 때 혈류 개선, 면역력 저하의 요인인 저체온을 해소하고 체온 상승과 함께 면역력도 향상된다. 특히 피부가 부드러운 광어 등 흰 생선의 어피, 흰 생선의 껍질이 콜라겐 흡수가 좋다고 합니다. 콜라겐은 전반적으로 탄력과 유연성을 제공해 위축성 위염, 혈관 노화 등을 예방하고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것이야말로 적극적인 암 예방책이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몰랐던 걸 알았습니다. 콜라겐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콜라겐은 전반적으로 탄력과 유연성을 제공하고 위축성 위염, 혈관 노화 등을 예방하고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것이야말로 적극적인 암 예방책이다. 시중에는 태반과 함께 만든 제품이 나와 있다. 태반은 체내에서 콜라겐 생성 및 촉진, 면역, 부활작용을 활성화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제품도 있네요. 체내에서 합성되는 콜라겐은 20세가 지나면 매년 1, 2%씩 감소하는데 이에 비례해 NK세포의 활성도 저하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세 때부터 매년 1, 2% 감소하면은 20세에서 플러스 50년 하면 50% 감소가 되는 게 70세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체내에서 합성되는 콜라겐이 적으니까 우리가 식품으로든 뭐로든 영양제로든 뭐로든 섭취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거 재밌습니다. 토종닭으로 끓인 삼계탕은 왜 맛이 좋을까? 양계장에 가본 적이 있는가? 그곳에서는 닭이 숨도 못 쉴 정도로 밀집 사육을 한다. 네, 그렇죠. 공장이죠. 양계장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공장에 가깝다. 24시간 불을 켜놓아 자연의 리듬에 따라 움직이는 생체 시기가 완전히 난조에 빠진다. 밤낮이 없이 하루에 계란을 2개나 낳는다. 이렇게 밀집된 환경에서 운동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면역력이 생길 리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온 달걀이 안 좋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죠, 실제로. 그래갖고 뭐 마트에 가보면 동물 복지 계란이 있는데 사실 그것도 조금 그렇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라도 침입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양계장은 비상이다. 한 마리라도 걸리면 그곳 닭들을 모두 폐쇄하죠. 생매장합니다. 이건 자연에 대한 배신이요, 반항이다. 닭은 원래 이렇게 자라지 않았다. 시골 닭을 보라. 들로 산으로 제멋대로 돌아다닌다. 흙도 쪼아 먹고 솔씨도 주워 먹는다. 닭은 태어나면서 또는 본능을 타고났다. 흙 속에 있는 토양균을 쪼아 먹으니 몸도 튼튼, 면역도 튼튼이다. 이러고 돌아다니다가 해가 지면 닭장으로 들어간다. 시골 토종닭 백숙을 먹어보았는가? 맛이 다르다. 고소하고 쫄깃쫄깃하다. 흙 속의 토양균은 만물을 움트게 하는 생명의 원천이다. 씨를 뿌리면 흙에서 싹이 트고 끝내는 큰 거목으로 자란다. 땅을 파봐야 흙덩이일 뿐이지만 거기엔 보이지 않는 토양균이 있어서 우주 만물을 길러내는 것이다. 이걸 먹고 자란 닭과 인공사료를 먹고 자란 닭이 맛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자연과 너무 멀어졌다. 그나마 흙이 묻어있는 뿌리도 얼마나 깨끗이 씻어 먹는가. 아예 껍질을 벗겨내기도 한다. 식기도 방부제로 닦아서 아주 무균 상태로 만든다. 우리 어릴 적에 밭에 배추를 뽑아 대충 흙을 털고는 그냥 먹었다. 인간도 흙을 먹어야 한다. 흙 속에는 만물을 키워내는 유익한 토양균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네, 좋은 말씀인데요. 이게 흙은 먹을 수는 없고 흙에 있는 미네랄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겠죠. 흙에 있는 미네랄은 또 야채, 채소 같은 데 많이 또 섞여 있으니까 많이 골로 들어오니까 그런 거 많이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유전이냐 습관이냐. 우리는 흔히 유전이라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병에 걸린 유전자를 타고난 이상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이 병을 앓을 수밖에 없다는 것. 운명적이라는 것으로 치부해버린다. 타고난 건 어쩔 수 없다는 생각. 불행히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전체 질환에서 이럴 확률은 5%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최근 유전학의 연구 결과다. 후생 유전학이죠. 나머지 95%는 유전적 요인을 갖고 태어나지만 그대로 발현되지 않는다. 실제로 유전자 활동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유전자는 언제나 좋은 쪽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가령 유전자가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라도 자라면서 아주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한다. 한쪽은 비만, 다른 쪽은 말라깽이로 자라기도 하며 한쪽이 정신분열증에 걸렸다고 해서 다른 쪽도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다. 왜 같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는데 이렇게 달라질까?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각자의 생활 습관이다. 근데 이건 10번,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각자의 생활 습관입니다. 식습관. 어떤 생각으로 어떤 삶을 살았으며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등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유전적 발현이 아주 달라진다. DNA는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경험에 따라 마치 스위치처럼
끄고 켜고 올리고 내리고 조정도 할 수 있다. 모든 유전자는 좋은 것이지만 돌연변이 과정에서 우리가 나쁜 생활 체험을 하면 나쁜 쪽으로 변할 수 있다. 암도 생활 습관병이라는 이유가 그런 특성에서 비롯된다.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암도 생활 습관병입니다. 유전으로 발현되는 건 단 5%밖에 안 된다는 거. 다음으로 나이와 면역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도 되게 좋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모든 게 떨어진다. 면역력도 예외가 아니다. 우선 생체 방어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진다. 여기에는 4가지가 관여하고 있는데요. 첫째, 생체 방어계, 둘째, 대사계, 셋째, 호르몬계, 넷째, 신경계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스템이 잘 협동하고 항상성이 유지돼야 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이 모든 기능이 떨어진다. 면역세포인 임파고는 물론 부교감 기능도 떨어진다. 그리고 골수의 기능도 떨어져서 단시간 내에 새로운 세포를 생성할 능력이 떨어지며 세포 분열이 활발하지도 않다. 특히 골수의 과립구 생산이 떨어지므로 고령자는 충수염에 걸려도 벽혈구 수가 상승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자는 다른 데서 이런 취약점을 보상함으로써 면역체계가 방어를 합니다. 첫째, 면역 기억의 축적을 둘 수 있다. 오래 살수록 감염 체험이 많아서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면역 기억이 축적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전술 능력도 뛰어나다. 그야말로 백전노장의 지혜가 살아있는 셈이다. 게다가 기억 담당 세포는 수명이 길어서 유사시 항체나 감작 임파구를 쉽게 빨리 만들어 외적에 대항한다. 감작 임파구가 항원에 대한 기억력을 유지하는 임파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둘째, 면역 세포는 줄어들지만 점막 주변의 임파 조직 능력은 잘 유지되고 있다. 무리만 하지 않으면 청장년에 가까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직접 우리 이시영 박사님께서 그걸 보여주고 계시죠. 지금 90세인데도 정정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고령이 될수록 암 발생이 높아지긴 하지만 모든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암세포가 젊을 때처럼 오히려 또 빠르게 무한증식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노인들의 시체를 해부하면 작은 암이 여기저기 많이 발견되지만 생전에 암을 앓은 기록은 없다. 이거 다들 알고 계시죠? 암을 갖고 있으나 증상이 발견되지 않은 조용한 암이다. 자, 이번엔 본격적으로 장과 면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이 정말 소중한 곳인데 다들 좀 놓치고 계시더라고요. 면역은 장에서 70%, 뇌에서 30%를 담당한다. 이거 중요하죠? 물론 제 채널 보실 정도면 다 아시겠지만 면역은 다른 데서 담당하는 게 아니고요. 장에서 70%, 뇌에서 30%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장과 뇌는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갖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면역력을 구성한다. 장관 면역을 이야기하기 전에 장관의 역할부터 잠시 살펴보면 첫 번째 소화 및 흡수, 두 번째 운동 및 배설, 세 번째 면역입니다. 장은 뇌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만 뇌와는 또 별도로 장 신경세포가 단독으로 장의 지령을 내려가지고 유동운동을 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장은 뇌 신경 전달 물질의 전구체를 합성하는데 특히 세로토닌의 90%가 장에 있어가지고 유동 운동에 관여하며 나머지 8%는 혈장에 있고 그리고 겨우 2%가 뇌에 있다고 합니다. 장이 세로토닌 전구 물질을 합성해 뇌로 보내야지 비로소 뇌가 세로토닌을 합성하게 됩니다. 세로토닌의 전구 물질이 우리가 트립토판, 제가 다른 편에서 얘기해드렸죠. 트립토판인데요. 이 트립토판은 주로 단백질에 많습니다. 주로 고기에 많고요. 고기가 싫으시면 계란, 아까 계란도 또 싫으시면 콩 이런 데 많습니다. 그리고 생선도 많은데 생선도 또 바다 오염 때문에 싫으시면 콩이 제일 낫겠네요. 콩이. 면역에는 주로 면역세포가 중심 역할을 하는데 매크로파지, 대시적세포를 얘기합니다. 과립구, 각종 임파구 등이다. 그 다음 가용성 단백질인 리소좀, 보체, 인터페론 등은 액성 면역물질로 면역의 일부를 담당한다. 이 중에서도 이제 대시세포, 매크로파지가 제일 다 중요하지만 제일 크죠, 얘가 이제 인체로 들어온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를 다 잡아먹습니다, 얘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볼게요. 면역세포는 다른 혈액성분과 함께 골수에서 만들어지지만 그중 60에서 70%가 장관에 존재한다.
왜 이렇게 많이 존재하는가 하면 장과는 외부와 연계되어 있어서 외부 침입이 많기 때문이다. 네, 중요한 얘기죠. 다음으로 장의 산재균과 면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력의 70%가 장에 있다고 하지만 이는 장 속에 살고 있는 상재균의 질이나 양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즉 장내 환경에 따라서 면역력이 크게 작용된다. 상재균은 100조 개가 있으며 그 종류도 다양해서 400여 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상재균도 세 종류로 분류하는데요. 일단 유익균, 우리가 알고 있는 비피더스균, 유산균 등이 있고요. 유해균은 윌균이 있죠. 그 다음에 중간균은 상황에 따라서 유익균도 되고 유해균도 되는 균이라고 합니다. 인간 세상하고 똑같네요, 그죠? 좌측, 우측, 중간파 똑같습니다. 이런 상재균은 주로 대장에 있으며 면역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곳은 소장의 바이엘판이다. 여기가 장관 면역의 중추 역할을 하는 곳이다. 장내 세균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면역력과 자연 치유력을 높인다. 5,000종 이상의 효소를 만든다. 화학물질, 발암성 물질을 분해한다. 병원균을 배제한다. 소화 흡수, 대사를 돕는다. 비타민을 합성한다. 세로토닌 등 행복물질의 전구체를 뇌로 보낸다. 따라서 장의 상태와 면역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장 건강이 곧 전신에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깨끗한 장이 깨끗한 피를 만들고 깨끗한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네, 되게 중요하죠. 장내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좀 있습니다. 첫째가 일단 식생활의 변화를 줄 수 있다. 전통적인 한국식은 발효식품이 많고 식물성 또 식이섬유들이 많은데 지금은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장 건강은 물론 면역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둘째, 체내 리듬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생활 자체가 불규칙해지면서 식사 시간이나 내용이 크게 바뀌었다. 24시간 편의점, 야간 근무, 화려한 밤 문화, 회식 문화 등으로 장의 규칙적인 활동이 저해되고 있으며 이렇게 변화된 생활 리듬 자체가 큰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셋째, 뭐니 해도 스트레스가 가장 악질이다. 도시 생활 환경의 변화, 복잡한 업무나 인간관계 등 현대인의 스트레스는 장내 환경에 치명적이다. 끝으로 운동 부족을 들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건강 전반에도 부정적이지만 특히 장내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식후에 가벼운 운동을 하면 소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장의 유동 운동을 원활히 함으로써 변비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식후에 바로 앉거나 그러지 마시고 눕거나 하지 마시고 잠깐이라도 산책만 하셔도 되죠. 그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 장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 4가지를 기술했다. 이런 변화는 장 기능을 떨어뜨려 변비, 설사, 복부팽만감 등을 유발한다. 그대로 두면 대장에서는 장내 노폐물이 쌓여 장내 세균의 균형이 무너지고 소장에서는 장관 면역의 주역인 바이엘판의 임파구 기능이 약해진다. 결과적으로 면역력이 약해지는 문제가 있다. 노화는 장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화는 장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리 이시영 박사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유산균의 자연 치유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균은 장내 유익균의 대표 주자로 당질로부터 유산을 다량으로 만들어내는 세균을 총칭한다. 약 200여 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베스트셀러 병에 안 걸리고 사는 법의 저자 신야 히로미가 요약한 유산균의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해균을 억제하며 병원균 침입을 막고 장내 세균 집단을 안정시킨다. 식물의 소화, 흡수, 대사 활동을 도와서 미네랄의 흡수와 배출을 컨트롤한다. 장내 부패를 억제하고 설사와 변비를 막으며 유해물질과 병원균을 먹어치워 억제한다. 비타민류, 부신피질, 호르몬, 여성 호르몬 등의 합성 작용을 돕는다. 바이러스 증식과 병의 발증을 저지하는 인터페론을 만들어낸다.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 대단한 거네요, 그죠? 이상의 기능을 훑어볼 때 장의 면역과 유산균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유산균은 복용 후 위장의 강력한 산성 때문에 장에까지 닿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 최근엔 장까지 안정에 도달하는 유산균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실제로 장에 유익한 것은
유산균 자체가 아니고 유산균의 분비물 및 균체 물질이라고 하네요. 저도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은 세포벽에 강력한 면역 증식 인자를 갖고 있어서 이것이 T세포, 그 유명한 B세포 등 임파구를 자극한다. 면역세포, 또 항암, 가장 중요한 세포들이죠. 유산균을 이용한 면역요법을 플로라 건강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 플로라가 장내 세균 총론을 뜻하는 거고요. 그 비율을 뜻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면역력을 높인다. 장내 세균 건강을 위한 몇 가지 팁을 제공하면 다음과 같다. 네. 장내 세균 건강을 위해서 우리 무조건 그냥 무슨 유산균 드시지 마시고 이런 걸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유산균 같은 거 간단하게 먹는 거 말고요. 곡류, 야채류, 콩류, 과물류 등 식물성 식품의 섭취는 장내 세균에 좋은 먹잇감이 된다. 발효식품을 먹는다. 식물류를 섭취한다. 가공식품은 피한다. 모든 음식을 잘 씹어 먹는다. 적절한 운동을 한다. 자연 친화적 생활을 추구한다. 이것이 바로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얘기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영양제로 뭐 간단하게 드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드시라는 겁니다. 이거. 건강하면 좀 불편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바로 프로바이오틱스 하나를 먹지 마시고 이게 진짜 장 건강을 위한 거죠. 면역을 위한 거고 암을 예방하는 길이고 병을 예방하는 길이고 장수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의료기술의 발달로 강력한 약이 개발되면서 장내 세균의 균형이 난조에 빠져가지고 인간이 원래 갖고 태어난 자연 치유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책에서는 안 밝혔지만 예를 들어서 항생제 같은 경우가 그렇죠. 항생제 이렇게 꼭 3일 먹으라는데 3일 먹고 나면 장내 세균 균형이 다 파괴가 되죠. 물론 유해균도 죽이지만 유익균도 죽여버리기 때문에 장내 파괴가 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것들이 우리 몸을 망치죠. 그러니까 항생제는 정말 그 위급할 때 외에는 안 쓰는 게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시영 박사님께서는 변비에 절대 걸리지 말라고 합니다. 책의 내용에는 굉장히 장황하게 써 있는데 요점만 제가 간추려 봤거든요. 변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장내 환경을 나쁘게 하는 요인인 만성적인 변비는 골칫거리다. 변비 치료를 위한 자극성의 하재를 장기 복용하면 대장 기능이 점점 나빠진다. 그렇겠죠. 변비를 그냥 두면 무엇보다 면역력이 떨어진다. 통변을 잘하기 위해선 식물성 섬유 이외에 장내 세균의 힘이 중요하다. 요구르트에 한천을 섞어서 디저트로 먹으면 변비도 예방할 수 있고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유익균을 증식시킨다. 나토, 야채 등 다당류를 섭취하는 것도 좋다. 저도 이거 한천, 요구르트에 한천 같은 거 섞어 드시는 거 좋다고 하네요. 한천 보니까 뭐 쿠팡 같은 데 보니까 한천 가루 많이 팔더라고요. 국내산. 제가 나중에 링크 밑에다 걸어 드릴 테니까 요거 뭐 요구르트에 드시든 뭐 그냥 뭐 한 번씩 먹든 갖고 요 한천을 먹는 거 참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나토, 야채 뭐 또 나토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얘기하죠. 청국장. 네, 맞습니다. 청국장, 나토, 야채 다 다당류를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식물섬유의 기능. 여기서는 식물섬유라고 나오셨는데요. 이게 좀 옛날 좀 된 책이라서 식이섬유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식이섬유 말씀드렸지만 꼭 캡슐로 챙겨 먹어요. 야채를 계속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하루 2끼 먹는데 그 많은 식이섬유를 하루 건전량 식이섬유를 챙겨 먹을 수가 없어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식이섬유 캡슐을 먹고 있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의 평균 밥상에 오르는 반찬은 나물, 김치, 된장이 전부였다. 이건 몇 해 전은 아닌 것 같고 몇십 년 전 같습니다. 네. 1980년대쯤부터 형편이 나아지면서 소박한 전통 밥상 위주의 식탁에 큰 변화가 왔다. 한마디로 채소가 줄고 고기가 늘었다. 특히 한창 자라는 세대는 갑자기 식성이 서구식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당뇨병, 고혈압 등 이른바 생활습관병들이 급증했다. 암까지 포함되죠. 옛날 우리 밥상이 참으로 건강식이었다는 게 요즘 영양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네, 그렇죠. 영양학계 보고에 따르면 우리는 먹어야 할 식물 섬유의 3분의 1밖에는 섭취하지 않고 있다. 이제는 미국에서도 한국의 양념과 전통 음식을 따라하느라 야단이다. 실제로 클린턴 정권 때 설탕과 소금과의 전쟁을 국책으로 추진해서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고 한다. 여기서 식물성 섬유가 장관 면역에 미치는 중요한 4가지 기능들을 적어보겠다. 첫 번째, 보수성.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을 품고 있기 때문에 변을 부드럽게 하고 변의 양을 부풀려 배변을 촉진한다. 따라서 변비가 해소될 뿐만 아니라 장에 남아있는 노폐물이나 유해물질을 함께 쓸어내림으로써 장을 대청소하는 역할을 한다. 장이 깨끗해지고 윤기가 난다. 저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점성. 수용성 식물 중 특히 글루코만난 같은 경우는 물에 녹으면 젤 형태의 모양이 되어 찐득거리기 때문에 소화관 내를 천천히 이동한다. 덕분에 혈당치나 LDL 콜레스테롤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글루코만난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곤약입니다. 곤약 뿌리에 많은 게 글루코만난이라는 성분이에요. 곤약 많이 드시죠? 다음으로 세 번째, 흡착성. 우리 몸속에 들어온 식물 내 유해물질을 흡착해서 변과 함께 배설시키는 디톡스 효과가 있다. 그리고 몸 안에 여분의 콜레스테롤이나 담즙산의 배출을 촉진해 유해한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중요한 건데 LDL 콜레스테롤 계속 얘기 나오니까요. 여기 높으신 분들은 식이섬유를 많이 드셔야 됩니다. 저도 LDL 콜레스테롤이 좀 높아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발효성. 대장의 유익균에 의해 분해돼 유기산이나 지방산으로 바뀌어 대장 내를 산성으로 유지한다. 약알칼리성을 좋아하는 유해균이 감소돼 장내 환경이 좋아진다. 그리고 낙사는 대장의 에너지원이 된다. 다음, 장의 에너지원인 글루타민이라는 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이나 임파고 영양의 원천을 밝히는 것은 장관 면역을 강화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여기에 대한 연구는 1950년대 미국 국립위생연구소팀에서 많은 보고서를 냈는데 글루타민이라는 물질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밝혀졌다. 면역세포의 발육이 오직 글루타민이 첨가된 환경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거 대단한 거네요. 1970년대 NIH팀이 뭐냐면 위에 있는 미국 국립위생연구소입니다. 소장의 영양분이 상식과는 다르게 포도당이 아니라 글루타민이라는 사실도 밝혔다. 이후 1980년, 90년대에도 계속해서 글루타민과 장관 면역의 중요성이 밝혀졌다. 이들 연구를 종합하면 글루타민은 소장 점막의 최대 에너지원이다. 그리고 대장 점막에서는 두 번째로 중요한 에너지원이 된다. 또한 임파고 등 면역세포의 발육과 증식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글루타민은 아미노산의 일종인데 장관 면역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물질이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하루 5mg을 의식적으로 섭취해야 하며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20에서 30mg으로 증량해서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다. 장을 튼튼하게 하는 건강식품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글루타민은 장관 면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귀중한 물질이다. 글루타민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이거 또 보조제로 섭취하시는 것보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에서 많이 있냐면 섭취원으로는 쇠고기, 닭고기, 생선, 유제품, 계란, 콩, 비트, 양배추, 시금치, 당근, 파슬리, 밀, 파파야, 방울다다기, 이건 처음 보는 건데요. 샐러리, 케일, 미소 등의 식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쇠고기, 닭고기, 육류 이런 거 생선 그렇죠? 이거 싫으시면 계란, 콩, 비트, 양배추, 시금치, 당근, 파슬리, 밀, 파타야, 방울다다기, 샐러리, 케일, 미소 이런 거 드시면 되겠죠. 네. 여기서 우리 글루타민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걸 또 그럼 하루에 몇 개 먹어야 되냐 그러지 마시고요. 골고루 밥상에다 올려놓고 드시면 되겠죠. 우리가 양배추를 갖다가 하루에 2통, 3통씩은 못 드실 거 아닙니까? 시금치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반컵 정도, 시금치를 옥산산 때문에 반컵 정도만 드시라고 하셨고요. 당근은 한두 개 벤나주스, 얘기 나와서 하는데, 우리 이시영 박사님 있잖아요. 벤나주스 유명하죠? 저도 옛날에 AI로 했던 이시영 박사님 벤나주스 만드는 법은 한 몇백만의 조회수가 나왔었는데요. 간단합니다. 그냥 당근, 사과 하나, 당근 2개 갈으셔도 되고요. 그냥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그게 벤나주스인데요. 그게 암을 예방하고 암 환자에게 스위스 벤나병원에서 줬던 거죠. 네,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과, 벤나주스, 당근 벤나주스 좋습니다. 다음으로 건강과 장수의 비결, 효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소는 우리 몸 안에서 합성되는 단백질로 생체 속에서 행해지는 거의 모든 화학 반응에 촉매구실을 하는 고분자 화합물의 총칭이다. 요거 제가 채널에서 이미 올려드렸죠. 이 효소를 담당하고
효소를 좋게 하고 조효소 역할도 하고 모든 게 식초, 천연 식초에서 이루어집니다.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천연 식초 많이 드시면 돼요. 효소, 중요한 효소 때문이라도. 따라서 효소를 생명의 근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 없이는 소화를 비롯해서 생체 내 어떤 화학 반응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효소는 크게 소화 효소와 대사 효소 두 가지로 나뉘며 대개는 장내 세균이 만든다. 효소는 인체 내 5,000종 이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 개의 효소는 한 개의 화학 반응에만 관여한다. 효소는 촉매작용뿐 아니라 해독에도 크게 관여하며 이것이 부족하면 노화가 촉진될 뿐 아니라 여러 발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효소를 아껴 쓰고 체내 효소를 활성화해 장내 세균이 활발하게 기능할 수 있는 장내 환경을 만드는 게 면역 강화는 물론이고 건강과 장수의 비결이다. 그러면 효소를 아껴 쓴다는 얘기는 뭔가요? 이거는 과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과식하고 과로하지 말고 과음하지 말고 우리가 이 효소가 많이 쓰이는 데가 항상 항산화에 많이 쓰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식, 과음, 과로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체내 효소 활성화를 위한 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식초 같은 거 좀 많이 드시면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 수 있겠죠. 그게 바로 면역 강화는 물론이고 건강과 장수의 비결이며 암을 예방하고 암을 물리치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신선한 식자재를 먹고 효소가 파괴되지 않도록 자연에 가까운 상태로 먹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좋은 물을 섭취한다. 효소가 잘 기능하려면 16종의 비타민과 60종의 미네랄이 필요하다. 이들을 풍부하게 함유한 곡물, 야채, 해조 등을 섭취한다. 플러스 식초입니다. 효소는 열에 약하므로 생으로 먹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하네요. 명심하라. 저체온은 효소 활성도를 떨어뜨린다. 아까 또 효소 활성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생명력이 떨어지는 거죠. 네, 정말 중요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1부 한번 결론하고 요약을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까마귀 고기를 먹죠. 긍정적인 생각은 유전보다 강하다라고 처음에 말씀하셨고요. 잘못된 생활 습관이 암을 만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제 특히나 이번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 노화는 장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노화를 막는 거죠. 안티에이징입니다. 한번 자세하게 세부상 알아볼까요? 활성산소를 무력화시키는 파이토케미칼, 그 중에서도 시금치가 29로 가장 높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상추, 브로콜리, 배추가 13, 당근이 12, 양파는 10. 여기서 상추부터 양파까지는 다 또래들이고 시금치가 가장 높고요. 반컵 드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프로폴리스는 탁월한 항암 작용 및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콜라겐의 항암 작용, 저도 몰랐던 겁니다. 특히 피부가 부드러운 광어 등 흰 생선의 어피가 콜라겐 흡수에 좋다. 이걸로 만든 영양제들이 많이 팔리겠네요. 콜라겐은 전반적으로 탄력과 유연성을 제공해 위축성 위염, 혈관 노화 등을 예방하고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것이야말로 적극적 암 예방책이다. 콜라겐 중요합니다. 나이와 면역, 고령자는 다른 데서 이미 취약해져 있는데 이런 취약점을 보상함으로써 방어하는데 그게 첫 번째, 면역 기억에 축적을 둘 수 있다. 둘째, 면역세포는 줄어들지만 점막 주위의 임파 조직 능력은 잘 유지되고 있어서 나이 들더라도 면역력이 그렇게 취약해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과 면역. 면역은 장에서 70%, 뇌에서 30%를 담당한다. 장 건강이 곧 전신에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깨끗한 장이 깨끗한 피를 만들고 깨끗한 몸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방 이제 위에서 했으니까 알겠죠. 이거는 장의 에너지원인 글루타민, 장관 면역에선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물질이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하루 5mg을 의식적으로 섭취해야 하며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20에서 30mg으로 증량해서 섭취할 것을 권하도요. 장을 튼튼하게 하는 건강식품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글루타민은 장관 면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귀중한 물질이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이시영 박사님, 이시영 박사님의 면역이 암을 이긴다라는 책 1부 한번 맞춰봤고요. 2부, 3부에서 계속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오직 건강만 생각하는 건강 스케치였습니다.